환율은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좀 고점엔 다가오고 있다. 삼성전자를 결국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이 아니라 특히 기관보다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예, 5월에 파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셀인 메인은 뭐 올해는 좀 맞진 않는다. 비관적일 때 사래요. 그게 맞대요, 반도체는. 자, 한국 시장 결국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 뭐 계속 엄청나게 매도를 해온 상태에서 네. 지금 환율은 계속해서 예. 뭐 1265원대 네. 그렇죠? 70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환율이 결국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수출 지표 나왔지만 무역 수지 네. 연속 2분 두 달째죠. 네네네. 지금 계속 이렇게 적자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떨어지려면 결국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결국 환율은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반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얘기고 그 원인은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가 중국의 봉쇄령. 우리나라 경제의 25%에 수출의 25%가 중국이에요. 중국에 달려있기 때문에 중국의 셧다운이 지금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고 두 번째가 뭐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이번에 무역수지 또 적자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좋은데 이러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어떡하나 이 우려감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좀 약세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국가의 통화 가치잖아요. 그렇죠. 상대평가. 근데 달러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달러가 강한 이유를 분석하시면 달러가 강한 이유는 첫 번째가 엔화나 유로화가 너무 약해요. 지금 뭐 아시겠죠? 엔화가 정말 요새 계속 약하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약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일본은 에너지를 다 수입을 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근데 이 수입 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태인 그 구간에서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요 아직도 디플레예요. 물가가 안 올라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독특한 나라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인플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엔저 현상이 네.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지금 디플레 상태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채권 매입한다 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 올리고 있는데 일본 지금 중앙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도 채권 매입할 거다. 그럼 뭐죠?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돈을 풀면 공급이 늘어나서 그 나라 통화는 약해지고 반대편 통화는 강해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니까 통화 강세, 일본은 금리를 낮추니까 당연히 통화 약세. 그럼 뭐죠? 엔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지니까 당연히 달러는 더 강해지는 거죠. 거기에 유럽도 지금 미국보다는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옆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유로화도 강해지기가 힘들어요. 유로화가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러에서 70%나 된대요.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달러는 더 강해지고 그리고 달러가 또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달러는 위기 때 강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 그러니까 지금 위기잖아요. 사실 모든 국면들이. 그러니까 달러는 더 강해지고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또 세게 올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제 관건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1,300원 넘을 거냐, 어떨 거냐가 좀 중요한데 1,300원까지 간다고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넘어선다는 건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더 심하다는 건데 그 정도 위기 국면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선반 정도 됐고 또 환율이 올라가면서 좋은 게 어쨌든 하나는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실적은 좋아져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또 긍정의 효과잖아요. 이번에 현대차가 보여줬죠. 삼성전자나.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분명히 플러스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재들은 언젠가 희석이 조금씩 되겠죠. 희석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거고 그러면 환율은 또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당장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긴 좀 어렵지만 1,200원대 후반에선 좀 고점을 형성한 후로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이제 50원 밑으로 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그게 뭐 한 달 안에 된다는 게 아니라 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좀 고점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환율과 관련해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네. 지금 삼성전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다들 바닥권이라는 거는 많이 인정을 하는데 이게 언제 오르겠어? 이거 들어갔다간 또 시간 한참 걸리는 거 아니야? 혹은 뭐 5만 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심지어 맞아요. 보는 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개인들이 사고 있단 말이죠. 네네. 오히려 이럴 때 이게 맞는 투자법인지 아니면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지 상승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항상 이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급 나갈 때 사요. 이게 뭐 항상 있었던 공식이잖아요. 급 나가면 사고 개인들은 사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고 실제 이거 수급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분들이 420만 주 팔아버렸어요. 야. 오르자마자.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주가랑 반대로 하세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뭐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포에 사라. 안 좋을 때. 사실 지금 삼성전자 누가 봐도 좋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최악이란 얘기 나오고.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몇 년 후에도 계속 안 좋을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또 분은 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인데 위기 때 공포에 사라는 게 항상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고 이번에 워런 버핏도 그 버크셔 회사의 주총이 열렸잖아요. 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서 유튜브 막 중계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뭐냐면 몇 분기 만에 주식을 좀 샀대요. 아, 그래요? 1분기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쇼핑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무슨 얘기냐면 쌀 때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런 관점에서 나는 난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런 분이라면 뭐 이렇게 오히려 하락할 때가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다만 삼성전자가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좀 투기적으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렸을 거예요. 왜냐면 7만 원 깨지면서부터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너무 투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기 매매로 하실 필요는 없고 누가 맞추겠어요 주가를.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매수하신 분이라면 그건 뭐 잘못된 투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개인 투자분들의 매매 현황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결국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봤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사니까 그냥 바로 급등해 버렸습니다. 결국 외인 기관의 시각이 바뀌어야 개인이 뭐 아무리 뭐 매수를 많이 했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러면 그 매물 다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결국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이 아니라 특히 기관보다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예, 외국인의 심리 변화. 근데 오늘 또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좀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50만 주를 정말 거의 한 2달 만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쇼커버링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쇼커버링이라는 얘기는 바닥으로 본다는 얘기죠. 뭐 그들 어쨌건 입장에. 간에 맞아요. 어떤 이유로 샀건. 더 안 좋게는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외국인의 시각은 좀 최악은 좀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좀 당분간은 저는 좀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우리가 또 500만 주주라고 그랬었나요? 지금 600만 정도 되는 600만 주주. 네, 와, 600만. 엄청난 애가 국민주니까. 점점 더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니까 오히려 더 저감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자동차주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포에 살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포에 무슨 주식을 살 것이냐 이 관점에서 삼성전자도 장기 투자로 관점으로 볼 때는 뭐 네. 괜찮은 거지만 지금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찍고 올라와서 계속 좀 잘 버티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나마 좀 버티다가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네. 이 버티다 지금 올라갈 걸 기대하고 샀는데 이게 또 고점 물리고 또 단기적으로 또 하락할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관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들은 좀 개선되고 있는데 자동차를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결국 지금 시장보다 강한 기업들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 가격을 올리는 업체들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아마존도 실적이 쇼크난 게 그 인플레 때문이거든요. 인건비 올라가고 그런데 가격을 아마존의 정책은 그거죠.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노출이 좀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우리 현대차나 기아를 보시면은 이번에 실적에서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첫 번째가 환율 효과. 근데 뭐 그건 제외한다고 칠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믹스 효과라고 하는 믹스가 뭐냐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소나타에 들어갈 반도체 물량을 빼요. 빼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저기 산타페나 뭐 아니면은 그 뭐죠? 펠리세이드, 제네시스. 이게 뭐죠? 고가의 SUV 모델 있죠. 그렇죠. 여기로 넘겨요.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 SUV로 요새 워낙 많이 사니까 그냥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사실. 뭐 이렇게 매장 가보시면 지금 아마 제네시스 GV80이나 뭐 펠리세이드나 이거 달라 그러면 지금 3개월 안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모델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넘겨버린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잘 팔리니까 판매 단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격 정가를 해도 현대차는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기아는 더 잘 팔려요. 사실. 기아는 SUV 모델이 더 많아요. 현대차보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8.8%인데 이게 BMW랑 거의 비슷하대요. 그 정도 마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뭐죠? 환율도 있겠지만 단가를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 그룹 자동차가 그 정도의 지금 가치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아니 이 인플레 시대에 사람들이 무슨 자동차를 사냐. 지금 자동차 사기도 힘들지만 가격 올라가서 내 소득 이제 내 실질 소득이 줄 수 있잖아요. 물가 그렇죠. 올라가면 그럼 자동차 살 여유가 어디 있냐. 그걸 우려를 했어요. 실제로 1분기에.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자동차는 사람들이 어쨌든 소득과 상관없이 그냥 지금 살려고 그래요. 제발 물량만 달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 그래서 Q만 회복되면 돼요. Q가 이제 판매량이잖아요. 근데 판매량은 어쩔 수 없죠. 왜냐 반도체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Q 회복은 하반기. 근데 반면에 P는 단가는 올라갔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비용 있잖아요. 우리가 P 곱하기 Q 마이너스 C라고 하잖아요. 계산할 때 P 곱하기 Q가 단가 곱하기 물량, 매출액, C가 비용. 요거 빼면 영업이익. 근데 C도 줄어들었어요. 왜? C는 그 인센티브라 그래가지고 딜러분들한테 주는 그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자, 신차 나오면 이제 유명한 딜러한테 가가지고 아 내가 얼마만큼 인센티브 줄 테니까 이거 좀 많이 좀 팔아줘. 이런 이제 비용이거든요. 근데 인센티브를 이제 많이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딜러가 그걸 안 해도 사람들은 지금 대기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딜러망을 이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예전만큼. 그래서 구조적으로 비용은 줄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Q만 증가 안 했을 뿐이지 P하고 이 C가 좋은 쪽으로 가니까 이익이 급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대차가 이렇게 좋아지는 배경은 우리가 실적 분석을 해보면 이런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현대차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되는 기업들은요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그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야 된다. 네, 그거 늘어나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은. 네. 근데 이제 LG전자도 지금 절대 저평가라서 저는 뭐 더 빠진다고 생각 안 하는데 LG전자를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좀 많이 낮췄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LG전자가 P는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닌데
P는 유지가 되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Q가 너무 빠진대요. Q가 뭐죠? 가전. 밖에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특수로 TV 많이 팔았죠. 냉장고 많이 팔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걸 살 만큼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요가 좀 줄 것 같다. 거기에 C가 올라가요. C는 뭐죠? 거기 들어가는 물류비. 이거 운송해서 넘겨야 되니까 물류비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C는 올라가고.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굉장히 좀 그런 분위기에서 현대차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 곱하기 Q-C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실적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LG전자도 언젠간 좋아지겠죠. 비용은 그러니까 물류비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그런 건데 P 곱하기 Q-C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장기해야 될 기업이면 주가는 굉장히 부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동차주를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의 상승 시점 보면은 러시아 전쟁, 이 러시아 공장에 대한 네, 걱정, 맞아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리포트와 걱정이 시장에 풍부할 때, 공포에 그때 가득 차, 많이 그때를 바닥을 찍고 그때서부터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 한번 그 라이브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한참 러시아 막 그 터질 때. 그때 제가 기억으로 현대차 막 7만 원 깨져가지고 이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러시아 때문에 난리 났다. 근데 지금 지난해 보면 뭐죠? 그때가 매수 기회였어요, 별로는.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 그 정말 매도 리포트 혹은 부정적인 맞아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을 때가 바닥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예. 현대모비스 요새 계속 현대모비스도 목표 주가 하향하고 안 좋다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현대모비스가 안 좋은 이유가 완성차보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현대모비스 주주분들 입장에 좀 답답할 수 있는 게 희생양이 된 거예요. 뭐냐면 완성차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차를 많이 못 팔잖아요, 사실은. 근데 단가를 올려서 그걸 마진을 상쇄해 버렸어요. 근데 자동차 부품 회사는 그걸 못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회사는 어쨌든 현대 기아가 더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약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판매 단가, 그러니까 부품 공급 단가를 올리면 되는데 현대 기아가 사실은 그렇게 안 해주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 P를 못 올려요. 현대차 올리는데 근데 뭐죠? Q는 못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차가 지금 안 팔리는데 생산을 못 하는데 물량을 어떻게 넘기겠어요? 그래서 부품주한테 제일 중요한 게 Q예요. 무조건 생산량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데 그럼 뭐가 있죠? 앞으로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면 되잖아요. 반도체 공급은 2분기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실제. 기아가 이미 언급을 했고 3분기부터 좀 정상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악이잖아요.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럼 Q는 늘어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마치 그 현대차, 기아가 그 러시아 때문에 급락했을 때랑 비슷하게 지금 모비스도 좀 그런 단계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빠질까, 요걸 고민하면 그거는 이제 좀 정점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 현대차의 지배 주주잖아요. 뭐 현대모비스가. 실제적인 지주회사로 봐야죠. 그치, 예, 그죠. 지주회사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원래 법칙상으로는 현대차 기아에다가, 야, 비싸게 가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죠.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음모론이긴 하지만, 네. 현대글로비스는 좋게 잘 나가잖아요. 아, 그거. 그러니까, 그런 정의선 회장, 이거 언제 가져가냐. 이거 참. 일부러 누르는 거 아니냐. 이런. 모비스 주주분들이 이제 좀 화날 수밖에 없는 화날 수밖에 거죠. 없는 거야, 그죠. 지금. 이게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진짜 뭐 근데 그치.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는 그럼 없는데. 어쨌든 우리 일반적으로는 힘이 있는 쪽은 사실 모비스잖아요. 네. 그렇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여기가 어떻게든 좀 덜 피해를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빨리 좀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게 맞아요. 모비스한테는 유리하다. 근데 지금 아직 이게 좀 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이 연기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상장이 되면 정의성 회장이 아마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지분을 팔아가지고 모비스 지분을 살 거란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좀 연기가 된 것도 모비스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데,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지배구조 이슈보다도 그쵸. 결국 펀더멘탈이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나빠질 이제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 데이터 보니까 현대차 기아는 확실히 수출이 늘어났는데 늘어났어요.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4%더라고요. 맞아요. 부품은 좀 안 좋았어요. 네. 아,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부품주들이. 부품 전체가. 전체가.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현대모비스 워낙 댓글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셔서 네. 근데 뭐
그때도 완성차가 안 좋을 때도 비슷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깜깜했는데 지금 바뀐 것처럼 모비스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부품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량용 반도체가 언제부터 늘어날 거냐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아가 그걸 언급을 해줬어요. 이번 IR에서 공급 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부품도 이제 최악은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 일단 이 앞단의 이 네. 자동차주들 지금의 상승은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의 시작으로 봐야 되냐? 일단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좀 지속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기아도 한 20%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그렇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게 일시적인 호재인지 구조적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때 기아가 급등할 때 기아나 현대차가 요 구간이죠. 요때 기억하시죠? 이때 올라간 거는 뭐였죠? 애플카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일시적이었죠. 사실 뭐 애플카 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는 할 것도 같았지만 어쨌든 불확실했지만 실적이 좋아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단지 재료죠. 아, 애플카 할 것 같아. 그 스토리죠. 애플카 하면 이제 앞으로 기아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갈 거고. 근데 어떻게 됐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주가 부러진 거고.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뭐죠? 애플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냥 자기가 제 스스로, 그러니까 학생이 그거에 온갖 막 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야, 쟤 지금 문제 있어. 지금 막 여러 가지 러시아 문제도 있고 이번에 성적표 아마 미 이하로 나올 거야. 막 이랬는데 딱 열었더니 수가 나온 거예요. 수 미한가 중에 기아가 수를 딱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적으로 증명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성적 호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율은 지금 2분기는 더 높아요. 거기에 반도체는 조금씩 정상화된대요. 그리고 현대 기아 봤더니 비싼 차가 더 잘 팔려요. 소비가 둔화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어져요, 이게. 그리고 어차피 이제 물량까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현대 기아의 앞으로의 펀더멘털은 더 좋아질 수 있고, 제가 기아를 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PER이 더 싸요. 더 낮은 것도 있는데 기아가 전기차에서는 흑자내고 있어요. EV6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더 높잖아요, 지금. 진짜 아이오닉 5에 대해서 그렇게 차 좋다는 얘기는 많이 안 들리는데 네. EV6에 대해서는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호평 많이 받고 있고요. 시장의 반응이.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타보긴 했어요. 한번 시승을 또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호불호는 엇갈리겠지만 디자인도 EV6가 괜찮다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거 가지고 돈을 버니까 기아는, 그래서 기아의 매력은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올랐는데도 퍼가 6배밖에 안 되니까 비싸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이 되면 그 항상 듣던 얘기가 세린메이. 5월에는 팔아야 된다. 근데 이거 뭐 4월서부터 3월서부터 계속 어려웠어가지고 예. 5월에 팔면 이번에는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작년 5월엔 맞았어요. 작년 5월에 보시면 세린 메이였죠. 그때 파신 분은, 근데 이게 주식 격언은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런 격언은. 왜냐면 계절적인 격언 있죠. 작년 5월에, 그러니까 세린 메이 한 다음에 언제 사라 그러죠? 10월에 사라 그래요. 주식은 항상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 근데 작년 10월에 샀으면 안 맞잖아요, 사실.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이게 뭐 그때는 또 5월에 판 게 맞았지만 그 주식 그런 뭐 1월 효과 이런 거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너무 그냥 의미를 좀 부여하지 마시고, 지금 5월에 팔아라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니 이미 벌써 올해 1월부터 폭락을 했는데 5월에 파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세린 메이는 뭐 올해는 좀 맞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5월달, 4월달 보면 3월도 그랬지만 증시가 나스닥의 그 충격에도 너무나 잘 버텨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린 메이가 아니라 바이인 메이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한국 증시를 봤을 때는. 그래서 격언을 올해는 좀 바꿔야 된다. 오히려 모르겠어요. 뭐 10월에 팔아야 될지도 모르죠. 뭐 만약에 많이 올라갔으면 그래야 될지도 뭐 그건 이제 나중 문제지만 5월에 이미 미리 선조정, 그리고 우리나라 월봉 보시면 작년 7월부터 빠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9개월, 10개월째 조정인데 여기서 세린메이 하는 건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김영익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방송하셨는데 예.
5월에 사서 5월에는 주가 상승이 좀 시작이 될 것이고 뭔가 본인 데이터로는 그러고 10월 정도에는 팔아야 된다. 반대네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과 거의 반대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큰 조정이, 그러니까 그 상당히 큰 조정이 온다는 거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 경기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현실화된다. 이렇게 보시죠. 네. 일단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현재 상황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부나 연준이나 이런 곳들에서 어떤 대응을 내놓느냐에 따라 또 맞죠, 상황은 달라질 맞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참 이게 또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많이 너무 걱정을 하면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낙관론이 퍼지면요. 주가는 또 잘 안 가고 특히 삼성전자가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보면 그 작년에 뭐였죠? 삼성전자가 그 겨울이 온다 그래가지고 윈터 이즈 커밍. 네, 그때 한번 삼성전자가 그때도 리포트가 정점이었어요. 네, 그때 여기였어요. 하이닉스 정말 많이 여기인가 올랐어요. 여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오히려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고 그리고 올해 연초하고 작년 말에 또 낙관론이 되게 많이 펴졌잖아요. 반대로 지금 급락하고 지금은 다 비관적이에요.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비관론이 너무 팽배해요. 또 그렇죠. 그래서 또 반대급부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반도체 전문가분들 이렇게 올해 또 트레이딩 하시거나 반도체 투자하시면 다 그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비관적일 때 사래요. 그게 맞대요, 반도체는. 그리고 너무 낙관론이니까 다 좋다는 얘기 들리면은 사지 말고 오히려 비중 줄여야 되고. 그게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가 너무 빨리 반영을 한대요.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 낙관적인 건 지금 낙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니까 낙관적이다 꺾이거든요. 근데 이 꺾이는 걸 미리 선반영을 해요, 항상 주가가.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지금 당장 좋은 걸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투자하실 땐 이렇게 비관론이 팽배할 때 좀 사시고 반대로 몇 달 후에 혹시라도 또 낙관론이 너무 많아지면 그땐 좀 조심하시고 그게 좀 맞는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